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종로에 거주 중인 30대 중후반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얼마 전 겪은 일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예요. 몇 달 전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인간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 고모예요. 고모는 부모 없이 고아가 된 저를 길러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 고모 가족에게 복수했어요. 부모 대신 길러준 분들에게 복수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마땅히 해야 할 복수였습니다. 길러준다고 다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저를 거두면서 많은 돈을 취했고 저를 식모 취급하면서 괴롭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고모 집에서 식모처럼 자랐어요. 이건 학대나 다름없었습니다. 고모뿐만 아니라 고모 가족 전체가 저를 무시하고 괴롭혔어요. 저는 그런 삶이 너무도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무작정 그 집을 뛰쳐나왔고 보란듯이 잘 살고 싶은 마음에 이 악물고 공부했어요. 그렇게 의사가 되었죠. 그 후에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아무 힘도 없던 어린 시절의 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당히 맞설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수하고 마땅한 벌을 받게 해서 속이 참 시원해요. 대체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제가 기억하는 부모님의 모습은 참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종종 일 때문에 지방을 내려가시곤 하셨죠. 그때마다 저도 같이 따라가기도 하고 학교 때문에 집에 홀로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일 때 그날도 부모님은 일 때문에 지방에 급히 가야 했어요. 저는 다음날 학교를 가야 했기 때문에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침에 일찍 집에 들어올 테니 그때까지 문단속 잘하고 혼자 자라고 하셨어요. 자고 일어나면 엄마랑 아빠가 집에 올 거라고 말이죠. 평소라면 알겠다고 할 텐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부모님과 함께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겠다고 떼를 썼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제게 안 된다며 집에 있으라고 하셨죠. 금방 올 테니까 자고 일어나면 볼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꼭 안아주셨고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손을 흔들며 웃어주셨어요. 문이 닫히고 저는 홀로 집에 남아 잠을 청했죠. 그게 제가 기억하는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해가 뜨고 아침이 밝아오자 누군가 저희 집 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엄마랑 아빠인가 싶어서 졸린 눈을 비비며 문을 열었죠. 그러자 경찰 아저씨가 저를 안타까운 표정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어요. 제가 도착한 곳은 병원이었고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두 분을 어린 제가 보기에는 좋지 않으니까 최대한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다만 저는 축 늘어진 엄마의 손을 보고 말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흰 전을 머리 끝까지 쓰고 계셨는데 옆으로 힘없는 손이 축 떨어지더군요. 어릴 때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고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에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너무 놀랐고 충격을 받은 탓에 우는 방법을 까먹은 기분이었어요. 이제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부모님은 지방에서 돌아오시던 길에 졸음운전 차량과 사고가 크게 났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으셨대요. 경찰은 부모님 말고 연락할 다른 보호자가 있는지 물어봤고 제 머릿속에서 고모가 떠올랐습니다. 아주 어릴 때 말고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모요. 저기요,
연락받고 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오빠가 죽었다니요? 아, 동생분이시군요. 우선 오빠분이 맞는지 확인부터 하시죠. 경찰에 연락을 받고 온 고모는 차갑게 식어 있는 아빠와 엄마를 보고 크게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경찰과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그저 어린아이니까 가만히 의자에 앉아 바삐 움직이는 어른들의 모습만 물끄러미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모는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제 앞에 서더니 같이 집에 가자고 했어요. 너구나, 오빠 딸이. 나 네 아빠 동생이야. 내 이야기 들은 적 있지? 처음 보는 고모의 얼굴. 제가 아주 어릴 때 고모를 봤다고 들었지만 어릴 때라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빠에게 종종 고모에 관한 이야기를 듣곤 했는데 어린 제가 봐도 아빠랑 똑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말로만 듣던 고모의 얼굴을 마주하니 마음이 놓이기는커녕 앞으로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는 건가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앞섰어요. 이때 왜 고모의 얼굴을 처음 본 건지 궁금하시죠? 사실 고모는 젊은 시절 집을 나갔고 그날 이후 가족과 연락을 끊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뭐 때문에 연락 끊고 산 건지는 모르지만 대략 가정에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았어요. 아빠는 어떻게든 고모를 잘 키우고 싶어 했지만 고모는 그런 아빠의 마음을 몰라줬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철이 없던 시절에 일어난 일인 듯 하지만 어쨌거나 고모는 한참 동안이나 가족과 연을 끊고 살았어요. 그리고 가족들 몰래 고모부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고요. 아직도 기억합니다. 고모의 소식을 듣고 몹시 서운해하며 씁쓸해했던 아빠의 얼굴을요. 그래도 아빠는 고모를 단 한 번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언젠가는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거라고 하나뿐인 동생이라 늘 안타까워하셨고 그리워하셨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고모는 아빠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막연한 두려움과 낯설음이 앞서는 건 당연했어요. 저는 고모에 대한 기억이 단 하나도 없으니까요.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됐습니다. 고모가 없다면 저는 영락없이 보육원 시설에 맡겨졌겠죠. 고모는 부모님 대신해서 저를 거두겠다고 하셨고 그렇게 그날 이후 고모네 가족과 살게 됐어요. 부모님 장례식 때 모두들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저도 부모님의 영정사진을 보고 나서야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제 다시는 부모님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너무도 슬펐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리던 사람들이 곡소리를 듣고 나서야 아, 정말 부모님이 돌아가셨구나. 그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러나 고모네 식구들은 그 누구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앞날을 예감했던 것 같아요. 문상 온 사람 모두가 슬퍼하며 우는데 정작 피를 나눈 고모를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으니까요. 조금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아무렇지 않아 했어요. 보육원에 가는 것도 싫었지만 고모네 가족과 함께 사는 것도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어떠한 선택권도 없었어요. 그래도 고모는 아빠의 동생이고 고모의 얼굴에서 아빠가 보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고자 고모네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고모네 식구들에게 식모 취급받으며 자랐어요. 아, 너 내가 숙제 제대로 해놓으라고 했지? 내 말이 우스워? 아유, 아침부터 웬 소란이야. 엄마 쟤 좀 봐. 내가 숙제 제대로 해놓으라고 했는데 대충 해놨어. 쟤 때문에 나 점수 적게 받으면 어떡해. 뭐? 야, 너는 왜 숙제를 똑바로 안 해놔서 제 심기를 건드려? 가만히 있어봐. 너 설거지 아직 다 안 했어? 깨끗하게 닦아놓으라고 한 게 언제인데 아직도 저 모양이야. 방 청소랑 빨래 다 하고 하려고 했는데. 하루 종일 청소하고 빨래할 거야?
이게 아주 느려 터져가지고 너 나 열받게 하려고 작정했지?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면 일이라도 빠릿빠릿하게 똑바로 해야 할 거 아니야? 너 이런 식이면 앞으로 밥 없을 줄 알아? 아유, 저거 아주 괜히 데려왔어. 짜증나게 이게 뭐야? 아이, 시끄럽게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그만하고, 야! 너 가서 얼른 내 담배나 좀 사와. 거스름돈 잘 챙겨오고. 저는 이때 고작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어른의 보호를 받아야 할 나이에 고모네 식구들 수발을 들어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늦은 밤 내복만 입고 쫓겨나거나 밥을 굶기 일쑤였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고모가 시키는 대로 집안일을 해야 했고 고모부의 심부름도 늘 도맡아서 했어요. 거기다 고모의 딸 숙제까지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에 물집과 상처가 가득해져 갔어요. 어린 나이에 청소부터 밥 차리는 것까지 온갖 잡일을 다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겨우 이 집안에 붙어 있을 수 있었어요. 이때는 아무 걱정 없이 웃고 노는 게 최고의 낙인데 저는 하루하루가 걱정이고 두려웠습니다. 다가오는 내일이 막막했죠. 다른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왜 도망치지 않았냐고, 뭐하러 그런 학대를 당하며 그곳에 있었냐고 묻곤 합니다. 저라고 그곳에 있고 싶었을까요? 가능하다면 저도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주변엔 도움 청할 곳도 없고 그렇다고 도망칠 곳 또한 없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어서 학대하는 증거를 녹음할 수도 없었습니다. 가진 거 하나 없는 어린아이가 무슨 수로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었겠어요. 한 번은 고모에게 그냥 보육원에 가겠다고 했더니 돌아오는 건 폭력뿐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뺨을 맞으며 친고모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가긴 어딜 가냐고 혼났어요. 참 지독했던 게 다른 사람들은 고모네 가족을 천사로 봤다는 거예요. 고아가 된 조카를 걷어주는 착한 부부로 잘 포장돼서 주변 사람들이 좋게 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 눈을 되게 의식했어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세상 인자하고 착한 사람인 것처럼 제게 잘해줬습니다. 보는 눈이 없으면 그제야 본 모습을 드러냈고요. 그러니 도망칠 궁리를 해도 실현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어려웠고요. 다들 믿어주지 않았으니 말이죠. 제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해도 고모는 아이가 부모를 잃고 정신적인 충격을 크게 받아서 헛소리를 한다며 둘러댔습니다. 보이기식으로 끔찍하게 조카를 챙기는 척 연기하니까 누가 의심했겠어요? 고모 말대로 정말 아이가 충격을 크게 받아서 헛소리하고 많이 예민한가 보다 했겠죠. 그래서 도망치기는 소용없는 짓이었습니다. 꼼짝없이 계속되는 학대 속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공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제 동아줄이라고 생각하며 미친 듯이 붙잡았어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유일하게 이곳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점점 머리가 클수록 어떻게 하면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까? 계속되는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수도 없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얻은 해결책은 공부였습니다. 제 꿈은 유능한 사람이 되어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어요. 그래야 이딴 집에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변변치 않은 직업으로 제 몸 하나 겨우 건사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대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 악물고 공부했어요. 물론 학원 다니고 과외받은 아이들을 따라가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고모로부터 받은 지원은 단 하나도 없었고요. 그저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에 집중했고 교과서만 미친 듯이 살펴보고 또 살펴봤습니다. 교과서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살펴보고 달달 외웠어요. 그렇게 죽어라 공부하니까 전교권에서 놀 수 있게 됐습니다.
당장 고모네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아직은 아무런 힘이 없던 저였기에 성인이 될 때까지만 버티자는 마음뿐이었어요. 성인이 되면 어느 정도 돈을 모아서 이곳을 나갈 생각이었죠.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저는 고3이 되었고 대학 진학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학부모 상담차 고모를 학교로 오시라고 했고 제 성적을 보여주며 명문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실력이라고 했어요. 고모는 우리 조카가 본인 머리를 닮아서 공부를 잘한다며 하하호호 했지만 정작 집에 와서는 대학은 무슨 대학이냐면서 꿈도 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고모에게 서울대에 가고 싶다고 처음으로 대들었어요. 유일한 꿈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요. 그러자 고모는 대학 등록금을 누구더러 감당하라고 그러냐면서 그냥 돈이나 벌라고 했습니다. 대학 같은 소리 하네. 이만큼 키워줬으면 됐지. 나더러 등록금까지 대라고? 너 미쳤니? 참말 말고 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장 들어가서 돈이나 벌어. 사람이라면 은혜를 알아야지. 그간 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인 줄이나 알아? 그거 다 갚으려면 당장 취직해야 할걸? 나 그 돈 다 받아낼 거야. 내가 못할 것 같아? 평생 너 쫓아다니면서 돈 내놓을 때까지 두고두고 괴롭힐 거라고. 그러니까 대학 갈 생각 꿈도 꾸지 마. 그냥 공장 들어가서 달마다 따박따박 돈이나 가져오라고. 지금처럼 쥐 죽은 듯 사는 게 네 삶이야. 고모는 행여라도 허튼 수작 부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못 나오게 방에 가둘 거라고 했습니다. 수능 준비하는 걸 알고 제 눈앞에서 교과서까지 갈갈이 찢어버렸어요. 그간 하라는 대로 시키는 거 다 하던 애가 갑자기 대학 가고 싶다고 처음으로 대드니까 고모도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아예 싹을 자를 생각인지 전보다 더 크게 저를 압박하려고 했어요. 이러다가는 그간 꿈꿔오던 꿈이 산산조각 날 거라고 생각됐습니다.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든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은인을 만났어요. 끝이 날까 두려운 순간이었는데 한 줄기 빛처럼 저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대학 진학에 관해 상담하던 중 그간 고모네로부터 학대받아온 사실을 털어놓으며 제발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빌었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하셨지만 계속되는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셨고 유일하게 제 말을 믿어주셨습니다. 저는 울면서 제대로 꿈 한번 펼쳐보지 못한 채 죽을 때까지 고모네 가족에게 시달려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 제발 저를 모른 척하지 말아달라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 힘이 없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막막하다고 했어요. 그러자 선생님은 사회기관에 연계해서 도와줄 수 있는지 알아봐 주신다고 했고 학대당하는 증거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본인은 제 이야기를 믿지만 다른 사람들은 증거로 판단하려고 할 거라고 했죠. 이때 당시 저는 흔한 핸드폰 하나 없었습니다. 혹시 모를 일을 예방하고자 고모가 핸드폰을 안 사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녹음기를 하나 구해서 제게 건네주셨고 고모네 가족이 저를 학대하는 증거를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몰래 숨겨놓고 녹음하려고 시도했지만 눈치 빠른 고모에게 딱 걸리고 말았어요. 이런 건 어디서 구했냐고 따지길래 아르바이트에서 샀다고 했더니 그럴 돈이 있으면 본인한테 줄 생각을 해야지 이딴 거 왜 사냐고 난리쳤습니다. 증거 얻어서 본인들 신고하려고 했냐고. 네가 이런다고 자신들한테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면서 마구 때렸어요. 만신창이가 된 얼굴로 학교도 못 가고 방 안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고모는 잘못했으면 그의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밥은커녕 물 한 모금도 안 줬어요. 아무런 연락도 없이 학교를 안 가니까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오셨고 고모는 애가 아파서 못 갔다며 뻔뻔하게 연기했습니다. 선생님은 얼마나 아픈지 직접 보고 싶다고 하셨지만
고모는 끝까지 저를 보여주려 하지 않았어요. 얼굴에 든 멍과 상처가 다 낫지 않았을 때라서 보여주기 곤란했었거든요. 결국 선생님은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고 며칠 후 저는 상처가 다 나아서 겨우 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자마자 선생님께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했고 선생님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면서 그냥 그 집을 나오라고 하셨어요. 본인이 지낼 곳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셨죠. 그 집을 나오라고요? 그래, 당장 나와. 계속 거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어. 지낼 곳은 어떻게든 선생님이 마련해 볼 테니까 우선 필요한 집만 챙겨서 얼른 나와. 처음이었습니다. 제 말을 믿어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준 사람은. 저는 선생님의 말씀처럼 필요한 집만 챙겨서 학교에 등원하는 척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선생님의 집에서 함께 지냈어요. 제가 없어지자 고모네 집은 발칵 뒤집혔고 학교에 찾아와서 저를 찾으려고 난리쳤지만 그때마다 선생님은 저를 숨겨주며 모른 척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수능까지 무사히 볼 수 있었어요. 감사한 마음에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을 선생님께 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나중에 제대로 된 직장 얻고 돈 많이 벌면 그때는 이 은혜는 잊지 않고 제대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제자가 곤경에 처했는데 모른 척하는 선생님이 어디 있겠냐면서 제게 다시 돈을 돌려주시며 보란 듯이 성공하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선생님 집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고 의대에 합격했을 때 선생님은 500만 원을 주며 학교 근처로 지낼 곳을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주는 거 아니고 빌려주는 거니까 나중에 꼭 성공해서 갚으라고 하셨어요. 정말 좋으신 분이죠? 저는 선생님 때문에 진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해서 고문의 식구들에게 붙잡혀 종노릇하며 살았을 겁니다. 선생님께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선생님께서 도와주신 돈으로 저 하나 지낼 단칸방을 얻을 수 있었고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하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등록금이 없던 저는 공부가 유일한 답이었어요. 아르바이트로 어찌어찌 생활비를 마련한다고 해도 등록금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아야만 했어요. 잠도 안 자고 밥도 거르며 미친 듯이 일하고 공부만 했습니다. 공부는 이 세상에 살아남으려고 버둥거리는 저의 발악과도 같았어요. 그렇게 대학 시절 내내 장학금 한번 놓치지 않았고 동기생들에게 독종이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엿한 의사가 되었죠. 제가 의사가 되었을 때 선생님은 그 누구보다도 기뻐해 주셨습니다. 너라면 분명 해낼 줄 알았다면서 크게 축하해 주셨어요. 저는 그런 선생님께 보답하고자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을 의사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끝없는 터널을 걷는 것 같은 제 인생은 어느덧 180도로 바뀌어 있었어요.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았던 지옥에서 벗어나 제대로 제 꿈을 펼쳤습니다. 그렇게 제 머릿속에서 고모네에 관한 기억은 서서히 지워져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은이? 너 지은이 맞지? 잊고 싶었던 목소리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고모였어요. 병원에서 고모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세상이 이렇게나 좁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고모의 얼굴을 딱 보자마자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고모는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드디어 찾았다는 표정을 지으며 활짝 웃더군요. 여기서 다 만나네? 내가 너 찾는다고 얼마나 개고생했는 줄 알아?
감히 도망을 쳐?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요? 어떻게 알긴. 우연히 병원에 왔다가 널 한눈에 알아본 거지. 처음에는 의사 가운을 입고 있길래 긴가민가 했어. 그런데 아무리 봐도 네가 맞더라고.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네가 무슨 수로 의사가 됐냐 이 말이야. 저 바빠요. 이만 가볼게요. 가긴 어딜 가.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언제 한번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사이에 청산할 게 남았잖아. 네가 무슨 수로 의사가 됐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의사가 됐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의사면 돈 많이 벌 거 아니야. 그렇지? 고모는 안 그래도 요즘 돈 나올 구멍이 없어서 먹고 사는 게 힘들었는데 저를 만나 참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은 본인을 버리지 않았다면서 힘들 때마다 제가 돈을 물어다 줬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키워준 은혜를 돈으로 갚으라고 했죠. 말도 없이 집 나간 저를 몹시 괘씸하게 여겼고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이것저것 안 되진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찾아 헤맸는데 나타나진 않아서 반쯤 포기하고 살았대요. 이렇게 소식이 없는 걸 보면 어디서 죽어라 고생하고 있거나 죽었나 보다 생각했답니다. 나중에 괜히 본인들한테 빌붙는 것보다 나으니까 잊고 살았는데 병원에서 우연히 저를 보게 된 거죠. 알고 보니 고모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왔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어쩌다 한 번은 만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병원에서 만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어떠한 마음의 준비도 없이 불쑥 나타난 고모로 인해 제 삶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모였지만 다음에는 고모부와 고모의 딸까지 합세해서 병원으로 찾아왔고 또다시 그때처럼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여긴 왜 또 찾아온 거예요? 제가 일하는 직장이에요. 찾아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째깍째깍 전화를 받으면 이런 일 없잖아. 나는 뭐 시간이 남아도는 줄 알아? 우리도 찾아오기 귀찮아. 네가 도무지 연락을 안 받는데 어쩌겠어. 이렇게 찾아와야지. 야, 오랜만이다. 엄마 말대로 진짜 의사가 됐네? 하긴 네가 공부는 좀 했지. 근데 솔직히 너 의사 된 거 다 우리 덕인 거 알지? 엄마랑 아빠가 안 걷었으면 이 자리에 너 있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제대로 은혜 갚아야지. 너 우리가 10년 동안 키워준 거 알지? 그 은혜 절대 잊으면 안 되지. 말도 없이 도망간 건 괘씸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컸으니 됐다. 의사면 돈도 많이 벌고 여러모로 쓸모 있겠네. 당연하지. 야, 너 우리 엄마 너 때문에 병난 거야. 앞으로 병원비는 네가 다 책임지는 거다. 참, 그동안 모아놓은 돈은 있고? 있으면 내놔봐. 같이 좀 쓰자. 그들은 뻔뻔하게도 제게 키워준 은혜를 갚으라며 강요했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병원비를 전부 책임지라고 했고 모아놓은 돈도 내놓으라고 했어요. 본인들 걷어주지 않았으면 의사고 뭐고 가당키나 하냐면서 지금이라도 감사한 줄 알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지난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또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그때의 저는 어린 나이라 아무런 힘이 없었지만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저 하나쯤 거뜬히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으니까요. 이제는 전처럼 당하고만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모네 가족을 똑바로 쳐다보며 은혜라는 말이 뭔지는 알고 내뱉는 거냐고 소리쳤어요. 뭔가 빚진 게 있어야 갚든가 말든가 할 텐데 나는 당신들에게 전혀 빚진 게 없고 오히려 갖은 구박에 학대만 당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남도 아니고 그래도 당신의 하나뿐인 오빠 딸인데 어쩜 그리 모질게 대할 수 있었냐면서 당신이 고모라고 할 수 있냐고 소리쳤죠. 충분히 서울대 갈 수 있는 애한테 공장 들어가서 돈이나 벌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거냐고 했습니다. 걷어준 걸로 내 모든 걸 쥐고 흔들려 하지 않았냐. 걷어주려면 제대로 걷어주던가. 10년 내내 당신들 수발 들고 식모살이한 기억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부려먹고 괴롭혔으면 됐지. 앞으로도 그럴 셈이냐면서 따졌습니다. 때로 몰려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아냐.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했어요.
처음으로 두 눈 똑바로 보고 제 의사를 정확히 밝혔습니다. 나는 이 병원의 의사고 더 이상 힘없는 존재가 아니라고 똑똑히 전했어요. 한 번만 더 찾아와서 되지도 않는 소리하면 법적으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 말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고문의 식구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쳐다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던지 조용히 안 하냐면서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더군요. 오늘은 듣는 귀가 많아서 이만 가지만 나중에 다시 제대로 이야기하자면서 돌아갔습니다. 저는 뒤돌아가는 그들에게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서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했어요.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겠다는 말 거짓말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돌아갔고 저는 한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려야만 했어요. 그들 앞에서 한치의 물러섬 없이 당당하게 이야기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은 마음의 상처가 아직 다 치유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당분간 쉬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릴 때 받았던 상처가 자연스럽게 아물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문 게 아니고 그냥 방치된 거더라고요.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데 제 자신을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고 방관한 거죠. 병원 일 때문에 제대로 쉬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틈나는 대로 어린 시절의 상처를 마주하고 회복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저를 답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제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결코 모릅니다. 오랜 시간 폭력에 노출되어 학대받고 살다 보면 상대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자리 잡기 마련이에요. 이기는 게 쉽사리 마음대로 되지 않죠. 저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작아지는 제 자신이 너무도 싫었지만 그럼에도 저를 다독이며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썼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병원에서 한창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 조심스레 제 이름을 부르며 아는 척을 하더군요. 지은이? 지은이 맞지? 누구세요? 나야 네 엄마 친구. 나 기억 못하겠어? 하긴 너 어릴 때라 기억이 잘 안 나겠구나. 그분은 반갑게 제 이름을 부르며 아는 척 하셨지만 저는 처음 뵙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잘못 본 것 같다고 하자 저희 부모님에 관해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보니 돌아가신 엄마의 친구분이셨어요.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냐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궁금해하셨고 제 근황을 나누다가 의사가 됐다는 소식에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돌아가신 너희 부모님이 하늘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겠냐며 좋아하셨어요. 의사가 되려면 돈이 이만저만한 이게 많이 들어갔을 텐데 그래도 부모님이 물려주신 돈이 있어서 그 돈으로 의사 된 거 아니냐고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라며 물려주신 돈이란 게 뭐냐며 되물었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에 당황스러워하자 아줌마는 정말 모르냐는 표정으로 고모한테 못 들은 거 없냐고 하더니 부모님이 제게 보험금을 남겨주셨다고 했어요. 저는 전혀 들은 게 없는데 말이죠. 알고 보니 아줌마는 보험 설계사였는데 엄마가 살아계실 때 보험 하나만 들어달라고 부탁을 하셨대요. 엄마는 친구가 부탁하니까 알겠다면서 사망보험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사망보험금이 제 앞으로 나왔는데 미성년자라서 보호자인 고모에게로 넘어갔대요. 아줌마는 오래된 일이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금액이 꽤 컸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분노했어요. 부모님의 보험금을 받아놓고 제게 은혜를 갚으라며 돈을 갈취하려고 했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아빠는 하나뿐인 동생이라며 고모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셨는데 고모는 어쩜 아빠한테 이럴 수 있나.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더 이상 내 앞에만 나타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비밀을 알게 된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당장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 문제를 상담받았고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지긋지긋했던 고모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 방문에 고모는 제 발로 잘도 찾아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말도 없이 어쩐 일이냐고 하면서 잘 됐다고, 안 그래도 조용한 곳에서 따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아주 잘 왔다면서 저번에 못다한 이야기를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정리할 건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냐고 했어요. 고모 앞으로 손을 내밀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보험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표정으로 보험금은 무슨 보험금이냐고 오리발을 내밀더군요. 다 알고 왔으니 모르는 척 그만 잡았대요. 보험금 지급한 거 확인시켜줄 증인까지 있으니까. 증인? 증인이라는 말에 고모는 재발저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우연히 엄마 친구를 만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분이 엄마에게 사망보험금을 판매한 보험 설계사였다고 했죠. 그 앞으로 나온 보험금이 꽤 크다고 말했어요. 당장 내놓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고모는 내가 뭐 잘못한 거라면서 그런 거 전혀 없다고 했어요. 저는 고모가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와야 재밌죠. 그래야 제가 복수할 맛이 나지 않겠어요? 이렇게 나올 줄 예측했다면서 법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변호사 통해서 상담까지 마쳤다고 했고 내일 바로 고소장에 접수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고모는 무척이나 당황해하는 표정을 짓더니 그 돈은 저 키우는데 다 들어갔다고 말을 바꿨어요. 처음에는 그런 돈 없다고 잡아떼더니 고소하겠다는 말에 저를 키우는데 다 사용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어요. 그 말을 듣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내가 보험금에 관해서 죽을 때까지 모를 줄 알았냐면서 언젠가 알게 될지도 모르는데 고작 생각해놓은 거짓말이 이거냐면서 웃었어요. 감히 내 앞에서 날 키우는데 더 들어갔다는 거짓말을 하는 거냐고, 뭐 일이 성의 없는 거짓말이 다 있냐고 했죠. 내가 다른 아이들처럼 잘 먹고 잘 자란 것도 아닌데 그런 거짓말에 속을 것 같냐고 되물었습니다. 고모가 정말 나를 친자식처럼은 아니어도 보통 수준으로 키웠다고 해도 돈이 남을 텐데 시모처럼 부려먹어 놓고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했어요. 그러자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준 거 돈으로 따지면 그만큼 들어가는 게 맞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데 몇 억이 들어가는데 돈이 남았겠냐고 뻔뻔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지 확실하게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했습니다. 고모가 말하는 건 잘 키웠을 때나 해당되는 거고 나는 그렇게 크지 못했으니 해당되는 게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고모는 더욱더 발악하면서 증거 있냐고 따졌습니다. 증거 있어? 사람들이 네 말을 믿어줄 것 같아? 어린 네가 뭘 알아? 나 그 돈 분명히 너 키우는데 썼어. 네가 이만큼 의사로 자랄 수 있었던 게 다 누구 덕인데. 기껏 고생해서 키워줬더니 감히 날 도둑년으로 몰아? 뭐 법적으로 따져보자고 하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그래, 어디 한번 확실하게 가려보자. 네 말을 입증할 증거고 뭐고 아무것도 없을 텐데 뭐. 증거가 왜 없어요? 그동안 당신들이 살아온 세월이 다 증거인데. 엄마 보험금 받은 시점부터 당신들 은행 거래 내역 싹 뒤져볼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재산이 늘었는지 다 확인해 볼 수 있다고. 그것뿐이야? 여기서 도망친 뒤로 날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그분 덕에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거고. 얼마든지 증언해 주실 거예요. 당신들이 괴롭혀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지난 과거를. 그게 곧 나를 엉망으로 키웠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모든 잘못에는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도 언젠가는 다 밝혀질 거라고 했어요.
아까부터 키워준 값이라고 운운하는데 최소한으로 그걸 제한다고 쳐도 내게 돌려줘야 할 돈이 꽤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고모뿐만 아니라 모두들 서로 눈을 맞추며 침을 꼴깍 삼키더군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시간이 없으니까 딱 3일만 시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내가 받아야 할 돈을 마련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모두들 똥줄 마려운 강아지처럼 전전긍긍해 하더군요. 그러면서 막판에 의미심장한 말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돈 준비하는 게 좋을 거라고 했죠. 사실 그렇다 할 증거는 없습니다. 선생님과 엄마 친구분이 증인이 되어주신다고는 해도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알 게 뭐예요? 그들은 제 말에 두려움을 느끼고 정확한 사고를 못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파놓은 덫에 걸려들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3일 후 고모네 식구들이 저를 찾아왔고 저는 약속한 대로 돈은 준비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큰 돈을 어디서 어떻게 구하냐며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증거가 있냐고 확인차 물어보길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보여달라 하길래 변호사 통해서 전달해서 당장 보여줄 수 없다고 했어요. 많이 궁금할 텐데 곧 보게 될 테니 기다리라고 했죠. 그러자 고모는 정말 본인들이 모르는 증거가 있구나 식겁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냐고 처음으로 제 앞에서 우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드디어 제가 뿌린 미끼를 물더라고요. 저는 그런 고모를 깔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지금 그 돈 없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도 아니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고 충분히 벌 만큼 벌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돈 대신 다른 방법으로 퉁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고 묻길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고 했어요. 고모와 고모부 그리고 고모의 딸이 전부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잘못을 실토하면서 용서를 구하면 그깟 보험금 그냥 없는 셈 치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고모가 그게 뭐 어렵겠냐면서 서둘러 무릎을 꿇더군요. 고모가 먼저 무릎을 꿇자 고모부와 그의 딸도 같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 우리가 다 잘못했어. 보험금 다 받아놓고 널 위해 쓰지 않았어. 큰돈이 갑자기 떨어지니까 욕심이 나더라고. 여태 너한테 말 안 하고 비밀로 해서 미안해. 그리고 어린 너를 괴롭히고 식모처럼 부려먹은 것도 미안하다. 그래, 정말 미안하다. 아무리 그래도 부모 일은 애한테 그러면 안 됐는데 어린 너를 학대하고 방치한 것 잘못했다. 나도 미안해. 내가 저지른 짓들 엄마한테 혼날까봐 너한테 다 뒤집어 씌웠어. 엄마랑 아빠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정말 미안해. 보험금 일을 덮어준다는 말에 모두들 그간 저지른 잘못을 술술 잘도 불었습니다. 정말 순진하더군요. 이렇게 쉽게 제가 파놓은 함정에 걸려들 줄은 몰랐어요. 사실 저는 그들 용서해 줄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제가 미쳤나요? 저는 천사도 부처도 아니에요. 제가 받은 만큼 되돌려주고만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부모님께 큰 잘못을 저지른 그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본인들 입으로 잘못을 실토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들 몰래 녹음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제가 한 말을 싹 지우고 그들이 잘못을 실토한 녹음본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걸 증거로 활용하려고 했죠.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은 잘못했다며 싹싹 빌었고 저는 알겠다면서 자리를 벗어났어요. 그리고 녹음된 걸 경찰과 변호사에게 남기고 그들을 신고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그들과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발악하길래 그들이 제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뻔뻔하게 행동했습니다. 너,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용서해 준다며!
지난 일 다 돕고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했잖아. 제가 언제요? 저는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그때 네가 우리한테 그랬잖아. 증거 있어? 뭐? 증거 있냐고. 증거도 없으면서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다는 거야? 제발 그만 좀 해. 이렇게 잡혀온 마당에 계속 거짓말을 하고 싶어? 제 말에 고모네 식구들은 모두 바들바들 떨며 분노했습니다. 네가 감히 우리를 속였다면서 난리치며 제게 달려들었어요. 경찰은 그런 그들을 말리며 소란 피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제게 한 짓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제가 본인들을 가지고 놀았다면서 분노하길래 내가 받은 거에 반만 돌려준 건데 그게 그렇게 분하냐고 했어요. 그럼 나는 얼마나 분하고 원통하겠냐고 따졌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에 관한 대가가 주어지기 마련이라고 했어요. 저는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주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용서해준다고 한 적이 없고 먼저 내 앞에서 잘못을 술술 불며 자백하지 않았냐고 했죠. 그들은 잔뜩 억울한 표정으로 경찰들에게 거짓말이라고 먼저 잘못을 털어놓으면 용서해주기로 했다고 저게 지금 약속을 어기고 본인들을 속인 거라고 억울해하자 경찰은 뭘 잘했다고 큰 소리냐고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어린 조카를 학대하고 식모살이 시켜놓은 주제에 억울할 게 뭐이냐고 했죠. 저는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다 취할 거라고 했고 그렇게 그들은 본인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지게 됐습니다. 경찰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저희 엄마 사망보험금으로 차도 사고 이것저것 벌려놓은 게 많더라고요. 그 큰 돈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흥청망청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모네 집을 압류했어요. 그들은 학대한 사실과 보험금을 가로챈 게 인정되어 콩밥을 먹게 됐습니다. 몇 년 후 출소하고 나오면 집도 절도 없이 비루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얼마 전 선생님과 함께 부모님이 계신 납골당에 다녀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부모님의 사진을 보며 고모네 식구를 벌했고 앞으로는 지난날의 상처를 쌓아겠고 보란듯이 잘 먹고 잘 살 거라는 말을 전했어요. 저는 결코 죽을 때까지 그들을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아마 죽어서도 그들이 고통스럽게 살기를 바랄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최고의 복수는 제가 행복하게 잘 사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불행을 바라며 제 행복만 생각하고 살려고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